장가 보내주이소. 사랑방 손님 여러분,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도깨비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사랑도 나옵니다만 주인공이 좀 특이합니다. 두꺼비입니다. 경상도 깊은 산골에 박씨성을 가진 노부부가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고 할머니는 밭을 일궜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젊어서도 없었고 중년에도 없었고 머리가 하얘진 지금까지도 없었지요. 할머니가 얼마나 자식을 원했는지 마을 뒷산 약수터에 10년을 다녔습니다. 비가 와도 갔고 눈이 와도 갔고 무릎이 시려 절뚝거리는 날에도 갔지요. 약수 한 모금 떠놓고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이소.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개도 좋고 고양이도 좋습니다. 그냥 엄마하고 불러줄 것 하나만 주이소.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이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겠습니까? 10년을 빌어도 안 되니 욕심을 내려놓은 것이지요. 그날도 할머니는 약수터에 앉아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치맛자락 위에 두꺼비 한 마리가 올라와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두꺼비가 아니었습니다. 몸집이 어른 주먹 2개는 되었고 등에 울퉁불퉁한 혹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눈이, 여러분, 그 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까맣고 맑고 깊어서 들여다보면 빠져들 것 같은 눈이었지요. 짐승의 눈이라기보다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고? 할머니가 깜짝 놀라 치맛자락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안 떨어졌습니다. 손으로 들어 내려놓으면 다시 올라왔고 멀리 던지면 깡충깡충 뛰어와 다시 치맛자락에 올라앉았습니다. 3번을 떼어내고 3번 다시 올라오자 할머니가 멈칫했지요. 내가 뭐라 빌었더라.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고 했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산신령이 진짜 들은 건지 우연인지 그건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치맛자락에서 올려다보는 그 까만 눈이 할머니의 텅 빈 가슴에 쿵 하고 부딪혔지요. 그래, 너라도 가자. 할머니는 두꺼비를 치맛자락에 감싸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나무를 패다 말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멈, 그게 뭐요? 아들이요. 뭐, 산신령님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에 있는 두꺼비를 보고 할머니 얼굴을 보고 다시 두꺼비를 보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지요. 하지만 10년을 약수터에 다닌 할머니의 눈물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은 뭘 먹이요? 그 한마디가 허락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꺼비는 노부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차리면 상 앞에 턱 앉았습니다. 숟가락은 못 들었지만 할머니가 떠주는 밥을 쩝쩝 받아 먹었지요. 할아버지가 예야 하면 개굴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면 마당 평상 위에 앉아 해를 쬐고 있었고 저녁에 할머니가 들어와라 하면 깡충깡충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두꺼비가 있는 뒤로 밭에 벌레가 사라졌습니다. 채소가 실해졌고 고구마가 굵어졌고 참외가 달아졌지요.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면 두꺼비가 뒤뚱뒤뚱 따라갔는데 신기하게 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게 두꺼비 덕인 줄 몰랐지만 할아버지는 슬슬 느끼기 시작했지요. 이놈이 보통 두꺼비가 아닌갑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저 영감 부부가 두꺼비를 아들이라고 부른데 불쌍하긴 한데 미친 거 아니가? 밥상에 같이 앉혀놓고 밥을 떠준다 카대. 쯔쯔. 수군거림은 담장을 넘고 골목을 타고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노부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녁이면 두꺼비를 가운데 놓고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지요. 할아버지가 가끔 두꺼비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릴 미쳤다 카는데 미친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할머니가 웃으며 대꾸했지요. 미쳐서 행복하면 그게 어디요. 3년이 흘렀습니다. 두꺼비는 제법 컸습니다. 처음에 주먹 2개만 하던 몸집이 이제 수박만해졌지요. 등의 금빛 혹은 더 또렷해졌고 까만 눈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해 가을,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있었지요. 두꺼비는 둘 사이에 턱 앉아 있었습니다. 세 식구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지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감, 우리가 죽으면 이 녀석은 어떡하나.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두 사람 다 70이 넘었습니다.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르는 나이에 두꺼비 하나를 남겨두고 가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노부부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가 들렸는데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숙여 사이에 앉은 두꺼비를 내려다보았지요. 두꺼비의 입이 열렸습니다. 저를 장가보내 주이소. 할머니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끼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새해를 같이 살았어도 말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너. 말을 할 줄 알았단 말이가. 3년을 참았습니다. 때가 되지 않으면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3년을 같이 살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노. 밥 떠줄 때 더 주의소 한마디만 했으면 더 좋을 낀데. 할아버지가 두꺼비를 뚫어져라 보았습니다. 새해 동안 느꼈던 이놈이 보통이 아니다가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그래 뭐. 말을 하는 건 알았다 치자. 근데 장가라니. 내가 장가를 어떻게 가느냐. 누가 두꺼비한테 딸을 주겠느냐. 박대감의 셋째 딸에게 혼담을 넣어 주이소. 할아버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대감이면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이고 땅이 1000석이요. 집이 99칸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 딸에게 혼담을 넣으라고요? 두꺼비가? 미쳤나? 박대감이 우리 같은 집에 딸을 보내겠느냐. 그것도 사위가 두꺼비인데. 할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사람 아들이 있어도 박대감 집은 어림없는데 두꺼비를 데리고 가면 문전에서 매맞겠다. 두꺼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두꺼비인 건 압니다. 하지만 한 번만 믿어주이소. 3년을 아들로 키워주신 은혜를 반드시 갚겠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감, 이 녀석이 3년 동안 거짓말 한 적 있었소? 할아버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거짓말은커녕 말 자체를 안 했으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 두꺼비가 보여준 것들, 벌레를 잡아 밭을 살린 것, 뱀을 쫓아 산길을 지킨 것,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어준 것,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는 걸 할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알았다. 가 보기만 하마. 대신 매맞으면 네 탓이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으로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박대감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99칸 기와집의 높은 소슬대문이 할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할머니가 뒤따라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지요. 할멈, 왜 따라왔소? 영감 혼자 보내면 말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니오.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도와주긴 뭘 도와줘. 창피하게 둘이나 가면 어떡하오. 자식 혼사에 엄마가 가는 게 왜 창피해요. 그 자식이 두꺼비잖소. 노부부가 대문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사이 대문이 열렸습니다. 하인이 고개를 내밀고 짜증스러운 얼굴로 물었지요. 누구시오? 아침부터 시끄럽게. 할아버지가 헛기침을 하고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혼담을 넣으러 왔습니다. 하인이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어도 솔기가 해지고 소매가 짧은 것이 한눈에 가난한 사람이었지요. 누구 아들이오? 할아버지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두꺼비입니다. 하인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뭐라고요? 두꺼비입니다. 우리 아들이 두꺼비인데 박대감 댁셋째 따님에게 혼담을 넣으러 왔습니다. 하인이 입을 반쯤 벌린 채 뒤로 물러서더니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 대감님 하고 소리치는 게 들렸는데 웃음을 참느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잠시 뒤 하인 셋이 더 나와 대문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구경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아낙네들까지 몰려와 담장 너머로 킥킥거렸지요. 두꺼비 사위래. 저 영감이 미쳤나 봐. 쉿, 들리겠다. 할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영감, 내가 같이 오길 잘한 거 아니오. 안 왔으면 영감 혼자 웃음거리 당할 뻔했소. 둘이 와서 둘 다 웃음거리가 된 거 아니오. 대문이 활짝 열리고 박대감이 직접 나왔습니다. 배가 북처럼 나오고 수염이 한 뼘은 되는 위풍당당한 사내였지요. 그 뒤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혼담을 많이 받아봤지만 두꺼비는 처음이구만. 영감, 농담하러 온 거 아니오? 농담이 아닙니다. 두꺼비가 내 딸한테 장가를 오겠다? 예. 박대감이 한참을 바라보다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하, 기가 차서. 하하하. 첫째 딸이 뒤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 저 영감 돌아가시라 하이소. 두꺼비가 우리 집 문턱을 넘으면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둘째 딸이 오들오들 떨며 말했습니다. 두꺼비는 징그러워요. 만지면 혹이 생긴다 카던데. 아버지, 어서 보내주이소. 할머니가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두꺼비 만진다고 혹이 생기는 건 개구리 아닙니까? 두꺼비는 복을 부르는 짐승이라요. 둘째 딸이 할머니를 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쪽 집에서 부르이소. 우리 집에는 복이 넘칩니다. 웃음이 멈추자 박대감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감, 돌아가시오. 내가 아무리 딸이 셋이라 해도 두꺼비한테 딸을 줄 수는 없소.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박태감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나이 18. 얼굴이 예쁘다기보다 눈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첫째, 둘째가 비단 저고리에 화려한 댕기를 달고 다닐 때 셋째는 무명옷에 소박한 댕기 하나를 닦고 다녔지만 마을 사람들은 셋 중에 셋째가 가장 마음이 곱다고 했지요. 아버지, 그냥 돌려보내시면 저 어르신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태감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시험을 내시지요. 못하면 스스로 물러날 것이고 만에 하나 해내면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박태감이 턱을 쓸었습니다. 딸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으로서도 불가능한 시험을 3가지 냈습니다. 어차피 못할 테니 체면 세워주고 돌려보내면 된다는 계산이었지요. 첫째 딸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에이, 저 두꺼비가 뭘 하겠어. 내일이면 끝나는 일이지. 둘째 딸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호랑이 가죽은 고사하고 개구리 가죽도 못 벗기겠다. 박태감이 할아버지를 불러 세웠습니다. 좋소. 시험 3가지를 내겠소. 다 해내면 내 딸을 주겠소. 못하면 다시는 이 문 앞에 얼씬도 마시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허리를 90도로 꺾어 인사하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가 헐떡이며 뒤따라갔지요. 영감. 그래서 시험이 뭔데? 영감, 기다려. 등 뒤에서 박태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두꺼비 사위. 세상의 별꼴을 다 보겠구만. 첫째 딸이 대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꺼비가 사위가 되면 내가 성을 갈겠다.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논 1000평을 갈아라. 논 1000평이면 어마어마한 넓이입니다. 장정 10명이 소 5마리를 끌고 사흘을 매달려야 겨우 끝낼 넓이인데 그걸 하루 만에 하라니요. 그것도 두꺼비가요. 할아버지가 풀이 죽어 돌아와 두꺼비에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논 1000평을 하루에 갈라는 거다. 이건 사람도 못하는데. 두꺼비가 까만 눈을 깜빡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이소. 내일 아침에 논에 가보이소. 뭐, 그게 무슨. 그냥 내일 아침에 가보이소. 두꺼비는 그 말만 하고 해가 지자 어둠 속으로 깡충깡충 뛰어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밤새 한숨도 못 잤지요. 뒤척이다 결국 눈만 껌뻑이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할아버지가 논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1000평이 곱게 갈려 있었습니다. 흙이 보슬보슬 뒤집혀 있는 것이 아주 정성스러운 솜씨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쟁기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기어간 흔적이었습니다. 폭이 한 아름은 되는 넓은 자국이 논 전체를 지렁이처럼 구불구불 지나가 있었지요. 그리고 논 한가운데에 진흙투성이 두꺼비가 턱 앉아 있었습니다. 개굴.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세상에, 1000평이 하룻밤에 갈렸어. 저 자국 좀 봐. 뭔 짐승이 기어간 거요?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닌데. 설마 저 두꺼비가? 사람들이 웅성대는 사이로 박태감이 가마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논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지요. 이게 어떻게. 박태감이 침을 꿀꺽 삼키더니 애써 태연한 척 부채를 펼쳤습니다. 논 가는 건 쉬운 거지. 다음 시험이 진짜요. 두 번째 시험이 내려왔습니다. 하룻밤에 내 집 주위로 돌담 100기를 쌓아라. 100길이면 사람 키의 10배 높이입니다. 그걸 돌로 쌓으라니 성을 쌓으라는 소리와 다름없었지요. 박태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건 도깨비가 와도 못해. 할아버지가 또 풀이 죽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돌담 100길이란다. 두꺼비가 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아침에 가보이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산 쪽에서 쿵쿵쿵 하는 소리가 울렸거든요.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거대한 그림자가 바위를 들고 지나가는 걸 봤다고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감 집 주위에 어마어마한 돌담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을 석수장이 김첨지가 달려와 돌담을 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건 사람 손으로 한 게 아니다. 돌 하나가 소 한 마리 무게는 되겠는데 이걸 누가 들어 올렸노? 돌과 돌 사이가 칼날 하나 못 들어갈 만큼 빈틈없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천년성을 쌓아도 이보다 더 잘 쌓을 수는 없을 솜씨였지요. 논두렁에 두꺼비가 또 턱 앉아 있었습니다. 개굴. 박태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첫째 딸이 아버지 등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설마 저 두꺼비한테 지시는 건 아니지에? 박태감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남았다. 세 번째 시험. 산중호랑이 가죽을 벗겨와라. 이건 시험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 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는 장정도 잡아먹는 놈이었지요. 박태감은 아무리 신통한 두꺼비라 해도
호랑이 앞에서는 밥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 가죽이란다. 이건 너를 죽이라는 소리다. 그만두자. 장가 같은 건 잊어라. 할머니도 두꺼비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 녀석아, 장가가 뭐가 중헌데. 우리 셋이 이대로 살면 안 되겠나. 두꺼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이소. 3일만 기다려 주이소. 두꺼비가 또 어둠 속으로 깡충깡충 뛰어나갔습니다. 이번에는 3일이 걸렸습니다. 첫째 날, 산에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밤새 울렸습니다. 둘째 날, 울음소리가 약해졌습니다. 셋째 날 새벽, 산이 조용해졌습니다. 셋째 날 아침, 두꺼비가 돌아왔습니다. 등 뒤에 호랑이 가죽을 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포수 출신 이서방이 가죽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이빨 자국도 없고 칼 자국도 없고 피도 안 묻었어. 호랑이가 스스로 가죽을 벗어준 것 같이 깨끗하구만. 가죽은 흠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지요. 두꺼비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까만 눈에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고 등의 금빛 혹이 평소보다 약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힘을 썼다는 증거였지요. 할아버지가 두꺼비를 들어 올려 품에 안았습니다. 3년 동안 처음으로요. 고생했다, 아들아. 두꺼비가 할아버지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개굴. 호랑이 가죽 소문은 마을을 넘어 옆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두꺼비가 호랑이를 잡았대. 잡은 게 아니라 가죽을 벗겨왔다는데 칼 자국도 없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저게 두꺼비가 맞나? 마을 사람들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3년 동안 미친 영감 부부의 두꺼비 아들이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꺼비를 볼 때마다 슬금슬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박대감은 달랐습니다. 시험 3가지를 다 해냈는데도 박대감은 딸을 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안방에서 부인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지요. 부인, 어찌하면 좋겠소. 약속은 했는데. 약속이요? 두꺼비한테 딸을 준다는 약속을 누가 진짜로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모른 척하면 되지요. 그렇지.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지. 박대감이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 많고 땅 넓은 사람은 약속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가 박대감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감님, 3가지 시험을 다 마쳤습니다. 약속대로. 아, 그거 말이오? 박대감이 부채를 펼치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시험은 잘 치렀소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안 되겠소. 내 딸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야지 두꺼비한테 보낼 수는 없지 않소.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대감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약속. 그건 두꺼비가 못 해낼 줄 알고 한 소리지. 진심이 아니었소. 영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시오. 두꺼비 사위를 어디 내놓겠소? 할아버지가 부들부들 떨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박대감은 이 마을 최고의 부자이자 권력자였으니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데 잠깐요. 셋째 딸이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마당에 정막이 흘렀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이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하인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지요. 셋째 딸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시험을 내신 것은 아버지이시고 약속을 하신 것도 아버지이십니다. 그 약속을 어기시면 우리 박씨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박대감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인연이 내가 두꺼비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말이냐? 제가 가겠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첫째 딸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미쳤나? 두꺼비한테 시집을 가. 내가 사람이냐 두꺼비냐? 둘째 딸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가 시집 가면 우리 체면은 어떻게 돼? 부잣집 딸이 두꺼비한테 시집 갔다고 온 동네 손가락질 받을 거야. 셋째 딸이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게 더 큰 손가락질입니다. 박대감이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딸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지요. 시험을 낸 것도 약속을 한 것도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어기면 박대감은 말을 뒤집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평생 따라다닐 터였지요. 내 맘대로 해라. 박대감이 등을 돌렸습니다. 인정한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그건 박대감 본인도 몰랐을 겁니다. 혼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혼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박대감은 가마도 내주지 않았고 혼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꺼비한테 시집 가는데 뭘 해주냐 하는 신보였지요. 셋째 딸은 무명 치마 저고리에 소박한 댕기 하나를 닦고 보따리 하나 들고 걸어서 노부부의 초가집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 양쪽에 서서 지켜보았지요. 저 아가씨 참 대단하다.
대단한 건지 미친 건지 불쌍하기도 하고 어쩌면 저렇게 마음이 곱노.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셋째 딸이 초가집 문 앞에 섰을 때 노부부가 마당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미안하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생을. 할머니가 셋째 딸의 치맛자락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아가씨 같은 분한테 이게 무슨 짓이오. 돌아가시오. 우리는 괜찮으니 돌아가시오. 셋째 딸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저를 며느리라 불러주이소. 그리고 마루 위에 앉아있는 두꺼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두꺼비의 까맣고 깊은 눈이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셋째 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이 참 맑으시네요. 우리 서방님. 두꺼비의 까만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스쳤습니다. 눈물이었을까요? 달빛이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개굴. 혼인 첫날 밤이었습니다. 초가집 안방에 기름 등잔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셋째 딸은 방 한쪽에 앉아 있었고 두꺼비는 반대편에 턱 앉아 있었지요.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셋째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두꺼비가 잠시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뭐가 미안하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남편이 되어서. 셋째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습이 어떻든 약속은 약속이고 인연은 인연입니다. 저는 제 발로 온 것이니 미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두꺼비가 한참 동안 셋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까만 눈 속에 무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그러더니 두꺼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소. 놀라지 마시오. 뚜두둑. 등가죽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등 한가운데에 실금이 갔습니다. 그 틈 사이로 환한 빛이 새어나왔지요. 금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닌 이른 아침 해가 뜨기 직전의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실금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울퉁불퉁한 두꺼비 껍질이 허물처럼 벗겨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듯 낡은 옷을 벗듯 안에 있던 것이 천천히 바깥으로 나왔지요. 셋째 딸은 놀라 뒤로 물러서다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지요. 껍질이 바닥에 축 떨어졌습니다. 그 안에서 사내가 일어섰습니다. 키가 훤칠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졌고 허리는 버들가지처럼 곧았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적동색 피부가 등잔불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눈은 두꺼비 떼와 같은 까만 반달눈이었지만 이제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마 한가운데에 작고 둥근 흔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에 뿔이 있던 자리.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셋째 딸이 벽에 등을 붙인 채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목소리가 같았습니다. 두꺼비 떼의 그낮고 차분한 목소리.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나는 100년 전 이 산을 지키던 도깨비 장수였소. 도깨비 장수. 그 말에 셋째 딸의 눈이 커졌지만 사내의 눈이 너무 진지해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100년 전 욕심 많은 도술사가 이 산의 보물을 노리고 찾아왔소. 내가 막으니 그놈이 저주를 걸었지. 진심으로 너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두꺼비 몸에 갇혀라. 그 뒤로 100년을 두꺼비로 살았소. 100년이요? 산을 떠돌고 시냇가를 떠돌고 마을 밖을 떠돌며 100년을 보냈소. 사람들은 나를 보면 돌을 던졌고 아이들은 막대기로 쫓았지. 그러다 3년 전 약수터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소. 어머니를. 그 할머니가 빌었소.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 개도 좋고 고양이도 좋다.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으면서도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이 진심이었소. 첫 번째 진심이었지. 셋째 딸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첫 번째라 하시면. 저주를 풀려면 진심이 2번 필요했소. 첫 번째는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는 진심. 어머니와 아버지가 3년 동안 그것을 보여주었소. 사내의 눈이 셋째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2번째는 나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진심. 당신이 두꺼비인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고 눈이 맑다고 했을 때 저주가 풀렸소. 셋째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그 시험들은 두꺼비 몸으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두꺼비 때의 그 장난기 어린 반달눈 그대로였지요. 저주에 갇혔어도 도깨비 힘까지 사라진 건 아니었소. 밤이 되면 잠깐씩 힘을 쓸 수 있었지. 논을 간 것도, 돌담을 쌓은 것도, 호랑이 가죽을 벗긴 것도 전부 도깨비 힘이었소. 호랑이는 어떻게요? 호랑이는 산의 짐승이고 도깨비는 산의 주인이요. 주인이 가죽을 달라 하면 짐승은 벗어주는 법이지. 사내가 바닥에 떨어진 두꺼비 껍질을 들어 올렸습니다.
껍질은 이미 빛을 잃고 마른 나무잎처럼 바스러지고 있었지요. 100년을 가둬온 감옥이었소. 이제는 필요 없지. 사내가 껍질을 등잔불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껍질이 스르르 재가 되어 흩어졌지요. 100년의 저주가 한 줌새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내가 셋째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부모님을 모시고 살겠소. 큰 부자는 못 되더라도 이 산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을 돕고 살겠소. 도깨비 장수가 해야 할 일이오. 셋째 딸이 사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이 그대로시네요. 두꺼비 때나 지금이나 당신이 처음 본 것이 이 눈이었으니 이것만은 바뀌지 않은 거요. 그 밤 초가집 안방의 등잔불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초가지붕을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지요. 노부부는 건넌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안방 문을 열었다가 밥솥을 떨어뜨렸습니다. 두꺼비가 없고 훤치한 사내가 며느리 옆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이게 할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사내를 보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우리 두꺼비는 어디 갔느냐? 사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입니다. 뭐? 개굴.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옆고을, 그 옆고을까지. 두꺼비 신랑이 사람으로 변했대.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 장수래. 이 산을 지키던 논천평을 하룻밤에 간 것도, 돌담 100기를 쌓은 것도, 호랑이 가죽을 벗긴 것도 전부 도깨비 힘이었대. 마을 사람들이 노부부의 초가집 앞에 몰려왔습니다. 사내가 마당에 나서자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사내의 눈은 3년 동안 논두렁에 앉아 개굴하던 그 까만 반달눈이 틀림없었습니다. 진짜다. 눈이 똑같아. 세상에. 저 두꺼비가 이렇게 될 줄이야. 3년 동안 미친 영감 부부라고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두꺼비를 아들로 키운 영감 부부의 안목이 대단하다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지요. 세상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그때 박대감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비단 도포의 갓을 비뚤어지게 쓰고 하인셋을 대동한 채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지요.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구먼. 사위, 내 사위. 박대감이 사내 앞에서 두 팔을 벌렸습니다. 어제까지 두꺼비한테 딸을 줄 수 없다던 그 입에서 내 사위가 나온 것이지요. 사내가 한 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대감, 저를 아시겠습니까? 알다마다 내 셋째 사위 아이가 어제까지는 두꺼비라고 문전박대하시더니 오늘은 사위라 하십니까? 박대감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 뒤에서 첫째 딸이 달려나왔습니다. 매형, 아니 서방님, 사실 저는 처음부터 괜찮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막으신 거예요. 저는 두꺼비여도 상관없었다고요. 3년 전에 두꺼비한테 시집가느니 죽겠다고 했던 입이었습니다. 둘째 딸도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언니, 나도 사실은 괜찮았는데 아버지한테 못했을 뿐이지. 나도 두꺼비가 귀엽다고 생각했어. 3년 전에 무서워서 절대 싫다고 했던 입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셋째 딸이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화가 났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쓸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는 걸 아는 사람의 웃음이었지요. 사내가 박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뭐든 말해라. 대감이 시험을 내셨을 때 진짜로 딸을 주실 생각이 있으셨습니까? 박대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으셨지요. 못할 줄 알고 내신 것이지요. 그리고 다 해냈는데도 약속을 어기려 하셨지요. 그건. 대감, 겉을 보고 판단하신 것은 저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셋째 딸도 그랬습니다. 박대감이 멈칫했습니다. 셋째 딸이 무명옷에 소박한 댕기를 하고 다닐 때 대감은 첫째와 둘째에게 비단을 입히고 화려한 댕기를 달아주셨지요. 셋째가 마음이 곱다는 것은 온 마을이 알았지만 대감만 몰랐습니다. 박대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두꺼비가 장수인 줄 몰랐던 것처럼 셋째 딸이 보배인 줄도 모르셨던 겁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만 스쳐 지나갔지요. 박대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요. 이 마을 최고의 부자가 99칸 기와집의 주인이 초가집 마당에서 고개를 숙인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나오기까지 박대감의 입술이 3번 떨렸습니다. 평생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셋째 딸이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박대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사랑방 손님 여러분, 그 뒤로 사내는 노부부를 모시고 셋째 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도깨비 힘으로 도와주었다 합니다. 가뭄이 들면 밤새 밭을 갈아주었고 홍수가 나면 둑을 쌓아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꺼비 장수라 불렀습니다. 박대감은 셋째 딸에게 뒤늦게 혼수를 보냈습니다. 비단 10필과 쌀 100가마를 사내가 받지 않으려 했지만 셋째 딸이 말했지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으니 그 마음은 받아야지요. 그래서 비단 10필과 쌀 100가마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꺼비 껍질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이 못나서 가난해서 볼품없어서 알아보지 못하는 보배가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껍질을 벗기는 건 마법이 아닙니다. 노부부의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는 마음, 셋째 딸의 눈이 참 맑으시네요라는 한마디, 껍질을 벗긴 건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의 껍질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요물사랑방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